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과 3, 4개월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뭘 하기가 겁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잠잠해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꺼내든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무엇인지와 함께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대출 규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여름 대비 절반 이상 뚝 줄어들었는데요. 7월 9천 건을 넘었던 매매 거래량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8월에는 3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던 9월부터는 또다시 반토막 이상으로 꺾여버리면서 3,000건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인 10월 거래량은 2,100건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상시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면 여름이 비수기고 이사철인 가을에 거래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대출 규제 유무에 따라 급격하게 시장 분위기가 반전돼 버린 거죠. 불과 3, 4개월 사이에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건 분명히 정상이 아닌 겁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매수는 잠시 보류하고 임대 시장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규제로 인해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매매가 상승세도 확연히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상승세도 힘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상승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8월 한 주에 0.32%까지 올랐던 상승폭은 10월 마지막 주엔 0.08%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엔 매물만 가득 쌓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13만 8,940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호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거래가 되는 사례는 드물고요. 한마디로 물량은 많이 쌓여 있지만 거래는 막히고 가격 변동폭도 줄어들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치보기 장세가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분위기에서 상승과 하락 중 현재 어디가 더 강세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 전 제가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토록 난리였던 집값 상승세를 잡았으니까 정부의 대출 틀어막기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88 부동산 대책과 수요관리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멈칫한 상황이라면서 자랑을 했어요. 사실 근데 모두가 알고 있죠. 집값이 잡히기 시작한 건 88 대책이 아니라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걸.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를 악물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아득바득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대출 규제와 같은 시장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대출 규제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왜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런 규제를 펼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정책 자금으로 저리의 자금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게 또 갈아타기 수요로 이어져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매매 가격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고
그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모양새였죠. 전세는 기본적으로 투기가 아닌 100%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대출 이자도 싼 편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선 전세금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이 홀로 짊어져야 될 대출 부담을 전세로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이후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전세와 매매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갭 투자가 활성화되는 토대가 되고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증가가 되죠. 그래서 정부는 매매가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전세 대출기를 막아버리면 매매가도 함께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됐습니다. 가계 부채 관리를 이유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이런 규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 매매가 상승세를 눌러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전세 가격까지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야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반영된 시장이다 보니까 미뤄둘 수 있지만 전세는 당장 살 곳이 필요한 100%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는 전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나 학군이 좋은 지역은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의 경우 올해 7월 6억 원이었던 전세 가격이 10월 말엔 8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되면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억 원 이상 뛰었고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114 타입의 경우 전세가가 지난 7월 24억 원에서 지난 9월과 10월 연달아 30억에 실거래되며 3개월 만에 6억 원이나 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학군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역시 전용 66형의 전세 실거래가가 7월 6억 원에서 10월 말에는 8억 2,5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나마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치솟은 전세 가격을 감당하면서 살 수야 있지만 문제는 서민 실수요자들이죠.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좀 나아지겠거니 싶었는데 반대로 은행들이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핑계로 시중금리를 높여버리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는 엉뚱한 곳에서 풍성 효과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KB부동산의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18.0으로 지난 9월에 찍었던 최고점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KB부동산이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인데요. 이 수치는 올해 내내 우상향을 하면서 3월 이후로 매달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사상 최대치 기록이 매달 갱신되고 있는 중인데요. 10월 인천과 경기 지역의 월세 지수도 각각 119.6과 120.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지수로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더 와닿게 이번에는 가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전달보다 2만원 오른 7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원룸은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보증금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월세는 전월보다 5% 이상 오르며 평균 90만원을 돌파해 버렸는데요.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 91만원, 영등포구 89만원, 용산구와 중랑구가 87만원, 강서구가 8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원룸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많죠. 얼마 되지 않은 월급에서 월세가 이렇게 뭉텅이로 빠져나가면 돈 모으는 게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결국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인기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는 규제가 애꿎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될
월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 실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의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수도권 주택시장의 마지막 피난처로 여겨졌던 월세 가격마저 혼란스러워지면서 임차인들은 더욱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옮겨가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져진 월세는 전세 시장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다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난 2022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당시 전세 공포증이 생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월세로 갈아타면서 수요가 몰렸었죠. 여기다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전세 보증 한도를 낮게 설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전세 자금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됐고, 부족해진 전세금만큼 월세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빌라 말고 아파트로 가고 말지 라는 생각에 빌라 월세에서 아파트 월세로 수요가 옮겨갔고, 다시 아파트 월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건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저는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괜한 노파심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러한 제 예측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전세 보증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허그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허그는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돼 버렸습니다. 허그가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게 된 배경은 바로 전세 사기로 인한 대위 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전세보증보험을 발행해준 허그에서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건데요. 2018년만 하더라도 583억 원으로 비교적 소소한 수준에 불과했는데, 전세 사기가 터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수조 원대로 이게 급증하면서 허그의 재정이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허그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3.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허그가 대위 변제한 금액만 벌써 3조 원을 돌파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허그는 올해 총 대위 변제 금액이 무려 6.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허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제 아무리 허그가 공공기관이라서 망할 걱정이 없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돈은 어디선가 메워야 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식 운영을 지속해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허그는 자기 자본 대비 90배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70배까지였던 걸 작년에 급하게 법을 개정해줘서 늘려준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그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올해 연말 추정되는 허그의 보증액은 자기 자본 대비 130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정한 상한치를 한참 넘겨버린 상황인데 내년에 새로운 대출 보증을 서준다? 이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적자로 운영되던 한정 같은 곳엔 받았던 성과금마저도 도로 토해내게 할 정도로 재정을 쥐어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허그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빌라에서 그랬듯이 전세 보증금의 보장 범위를 줄이던가 아니면 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높여받는 식으로 변화를 줘야만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리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주거 비용이 더 높은 월세로 밀려나게 되고요. 이는 다시 월세 가격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세가 전세를 밀어올리고 전세는 매매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노볼이 또다시 한번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매 거래를 줄이고 매매가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전세가 상승과 함께 매매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키우게 됩니다. 둘째, 매수 수요가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월세에 대한 상승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현재의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와 매매 수요로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끌어오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키울 수 있다. 셋째, 허그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전세 보증보험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의 안정성도 같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죠. 만약 전세 보증보험의 축소 현상이 일어날 경우 전세 월세 전환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요.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의 섣부른 대출 규제는 단기적인 집값 상승세는 막아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집값 하락 효과보다는 오히려 임대시장의 불안을 부추겨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을 더욱더 단단하게 지탱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심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의 흐름이 엉켜버리게 돼버리면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임대차 시장부터 왜곡돼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진실은 이렇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상황들을 잘 파악해 두시고 계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